자, 주택임대차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원에서 잠깐 잘랐습니다. 7번이 주택임차권의 성계입니다. 자, 왜 중요한가를 제목에서 성계에다가 일단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옆에다가 주택임대차만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주택임차권의 성계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나온다? 주택임대차에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림부터 먼저 보시면서 임차권을 성계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다시 자, 여기 갑이 있습니다. 건물주인, 임차인 을이 있습니다. 보증금 1억에 뭐 2년간 살겠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이러니까 너무 재미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을 우리가 이을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달아줍니다. 자, 임대인 누구? 갑, 임차인 이을식 사이에 보증금 1억과 기간은 2년이라는 계약이 성립을 했는데 이 계약 기간 동안 이을식 씨가 사망하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왜 사망했죠? 숨을 안 쉬니까. 그러면 이을식 씨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있답니다. 그럼 이 배우자는 보증금 1억과 2년 동안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상속되었다 그럽니다. 당연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자, 계약한 사람이 임차인 이을식이니까 계약자가 죽었으니까 당신은 당장은 나가시오. 보증금도 받지 말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 IS 국가 비슷한 국가 됩니다. 완전히. 그죠? 느낌 오시죠? 당연히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그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아니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식이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죠. 임차인이 사망하면 자식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상속되었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속권자가 있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임차인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입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자라는 말은 혼인신고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죠? 서류상으로는 혼인신고 안 됐으니까 일단 서류상으로는 남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일식 씨가 사망하면 보증금 1억과 2년의 기간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상속이란 말을 못하니까 성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이일식이가 사망한 것만 해도 가슴이 무너질 판에 사실상 혼인관계자는 너는 보증금도 받지 말고 당장 내일 나가시오. 그럼 우리나라는 IS2 국가 돼버립니다. 완전히. 느낌 오십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주거안전을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성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 이걸 안 해놓으면 이 두 사람이 야 누가 더 오래 살겠냐? 오래 사는 사람 이름으로 계약하자. 안 그러면 한 사람은 먼저 죽어버리면 하나는 꽝 돼버린다. 니마 그 강을 건너가 버리면 니도 같이 건너가야 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살도록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를 임차권의 성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문. 두 번째는 자식이 상속인이 있기는 있는데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촌인의 혈족과 공동으로 성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자, 거부라는 말은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보증금 1억을 포기할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언제든가 하면 이열식이가 죽기 전에 이 갑에게 부채가 5억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상속이나 성계는 권리만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권리와 의무를 성계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채가 5억이 있었는데 의무가 다 성겨버리면 이 사람은 오히려 4억을 내놔야 되잖아. 그죠? 완전 민폐 끼치겠죠? 그래서 나 1개월 내로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이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이면 아주 독특한 내용, 주택임차권의 성계입니다. 상가에는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주택임차권의 성계 지금 그림으로 이해하셨습니까? 법조문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권자가 있으면 고민 안 한다니까요.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성계합니다. 둘째 조문,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에 동그라미 놓고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성계합니다. 두 번째 조문. 다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후 얼마 이내로 1개월 내로 임대인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 1개월을 2개월로 해서 출제한 바도 있습니다. 1개월 내로 거부할 수 있는 의사도 있습니다. 지금 이촌인의 혈족하고 촌수가 또 나왔습니다. 또 참 중개사 보면 골골합니다. 저 촌수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촌이라는 말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해하라는 뜻인데, 자, 일단 영촌이 있습니다. 영촌. 이 촌자를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촌이 마디촌자입니다. 손가락 마디를 뭐라 부른다? 촌, 마디촌, 그래 불러요. 가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총각을 다투는 시간이다. 아주 짧은 시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의 시간이니까. 총각을 다투는 시간이다. 이렇게 할 때 촌자가 마디촌자인데, 영촌은 마디 하나만큼의 길이도 없다. 이게 영촌이잖아요. 누굴까요? 부부예요, 부부. 그럼 부부는 영촌간이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마디 하나의 길이도 없다라는 말은 가깝다는 말이다, 멀다는 말이다. 이게 가깝고도 멀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마디 하나만큼의 길이도 없으니까 얼마나 가깝냐 이 말도 되고, 돌았으면 남이다 이 말하고 같잖아요. 마디 하나라도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부부는 돌았으면 남이라는 말이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촌수가 하나 늘어납니다. 1촌은 누굴까요? 마디 한 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부모, 자식 간에는 1촌입니다. 1촌.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입니다. 사실은. 마디 하나로 딱 연결해 놨으니까. 마디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형제를 2촌간이라 그럽니다. 3촌은 아버지 형제하고는 3촌입니다. 문제 어머니 같으면 왜 3촌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죠. 3촌. 마디 3개 사이는 아버지 형제하고는 3칸 차이입니다. 4촌은 아버지 형제의 자식하고는 4촌간입니다. 이래서 촌수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이제 마디 하나씩. 그래서 8촌까지를 우리 민법상에는 일가친지라 부릅니다. 8촌까지를 일가친지입니다. 그게 8촌이 넘어가면 이제 그냥 친지입니다. 친지. 그죠? 자, 이래서 촌수가 늘어나는데, 지금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성계한다. 그게 첫 번째 성계고, 두 번째는 2촌 이내의 혈족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2촌이면 자식이 공동생활하고 있지 아니할 때, 지금 이야기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법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이잖아요. 지금 그죠? 임차인의 2촌이면 임차인의 뭐다? 형제죠. 자식으로 보면 뭐가 된다? 3촌이에요. 그 3촌하고 공동으로 성계해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부할 권리는 1개월 내로 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 2촌인의 친족이라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임차인의 2촌이니까 형제. 됐죠? 그러면 그 자식으로 봐서는 뭐가 된다? 3촌이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성계한다. 촌수 공부도 한번 여담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면 8번 주택임대차위원회가 들어옵니다. 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목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 최우선 면제를 공부하셨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얼마일 때 얼마라고요? 9,500일 때 3,200까지 최우선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딱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 9,500만 원 이하 보증금일 때 3,200까지는 가장 먼저 해줄게. 이게 금액이 보장받는 금액이 높다고 본다, 낮다고 본다. 그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낮다고 봐야 되죠. 지금 웬만하면 9,500 이상 보증금으로 살죠. 뭐 9,500 미만도 있겠지만, 그러면 9,500에서 100만 원만 넘어서도 최우선 변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서울에서는 3억 미만일 때 3억까지를 최우선해 주겠다. 법을 만약 이렇게 정하면 보호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웬만한 사람 다 보호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법을 이렇게 안 만들까요? 이렇게 하면 보장받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건데 왜 이렇게 안 만들까요? 이렇게 만드는 순간 경제가 절단 나버립니다. 이제 경제가 절단 납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3천억이 넘었다 그러는데,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3억짜리 아파트, 보통 아파트 대출 한 1억 받아가지고 자기 돈 2억에다가 이렇게 사는데, 국민은행이 3억 미만의 보증금으로 들어온 자는 3억까지를 가장 먼저 최우선 해줘버리면 국민은행에서 대출해줄 여력이 있다 없다? 없죠. 대출 하나도 못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경제가 벌써 휘청거리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지금 법을 그렇게 딱 바꿔버리면 나가 있는 대출금을 국민이 다 회수시켜야 돼요. 자기들 잘못하면 한 번도 못 받기 때문에. 회수시키려고 들어가면 온 나라가 경매한다고 지금 뭐 경제고 뭐고 개헌이고 뭐고 날새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못 만들어. 3억이 할 때 3억까지는 보장해 준다고 하면 경제가 절단 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아주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9,500이 할 때 가계부채가 얼마고 가계 대출이 얼마나 돼 있으니까 얼마까지는 해야 되겠다. 전문가들이 만들어냈는데, 이런 전문가들을 뭐라고 부른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럼 주택임대차에서 변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알아야 될 이유는 없고, 거기 주택임대차위원회에 3번 보시면 위원장은 누가 된다? 법무부 차관이 된다. 뭐 이 정도 하나는 체크해놓고, 주택임대차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됐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원들은 이런 전문가들로서 구성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거를 우리 주택임대차에서 시험에 낸다면 출제위원은 완전히 검지상기 넣는 놈입니다. 그죠? 이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이런 금액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 정도만 알아야 되지. 그 위원은 어떤 놈이 되고 막 이런까지 묻는다는 건 좀 무리죠. 이거 정리해 놓으시고. 자, 1시간 거의 반에 걸쳐서 주택임대차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상가임대차로 갑니다.
493페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금 공부했던 주택임대차를 비교한 내용들로서 주로 중요한 게 정리합니다. 자, 항상 제목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니까 이 법은 뭐에 대해서 보호해준다? 상가에 대해서. 누구를 보호할까요? 임차인을 보호하겠죠. 임차인의 뭐를 보호할까요?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해줍니다. 근데 상가는 기간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리고는 항상 감각을 살리라고 물어보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보니까 상가 건물이 뭘까요를 감을 잡아봐야 된다고. 상가에 대해서 보호해준다 그랬죠. 상가가 뭘까요? 상가? 주택이 아닌 거지. 자기 생각하시는 상가가 뭐라고 생각해요? 혹시 뭐 초상집 이런 말 하시진 않겠지? 지금 상가가 뭘까요?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다. 아, 상가면 전부 다 돈 버는구나. 그 다음에 상가가 뭘까요? 주택이 아닌 곳. 예, 주택이 아닌 곳이 상가다. 공장도 주택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주택이 아닌 건물이다 이러면 안 되고 본인이 생각하는 상가는 뭘까요? 지금 대답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수익을 올리는 곳이다 이렇게 대답하셨고. 장사하면서 이익을 내는 거.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내는 것이다. 장사 다 하면 이익 날까요? 안 나는 데도 많을 건데 본인 생각하시는 상가는 뭘까요? 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상가가 뭘까요? 또 영업을 목적으로 뭐 이렇게 고상한 말 나오죠. 거기 책에 나오죠. 상가를 그죠?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일부러 굳이 몇 분한테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막연히 상가 건물 보고 보니까 상가는 영업하는 곳, 장사하는 곳, 또 어떤 사람은 가게 뭐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봐요. 493페이지 같은 내용이 있어도 다르게 잡잖아 지금. 거기 책이 재료에 있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해서 상가 건물의 정의가 뭐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라. 그죠? 같은 내용이 있어도 다른 걸 읽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상가 치고 초등학교 앞에 떡볶이집이나 오뎅집 있는 거 있을 수 있겠죠. 포장마차 돌려놓고 그것도 가게고 점포고 영업하는 곳이잖아. 그죠? 거기에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면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이 법이 정하는 상가 건물이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가게입니다. 영업하는 곳입니다. 수익을 올리는 곳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감각적으로 물은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자, 그러면 결국 이래 되죠. 종춘의 사무실이나 종중사무실, 동창의 사무실, 여러분 절에도 가면 그 사무보는 사무실 있죠. 그거를 뭐 종무소라 이런 말 하죠. 거기 돈도 주고받고 사고 물건도 사고 팔죠. 초도 사고 팔고 뭐 쌀도 사고 팔잖아.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은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죠? 상가라는 기준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자, 더 중요한 건 내려가면 2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하면 안 돼요. 아무리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 아까 주택임대차에서 일시적인 게 어떤 게 있었다? 민박, 콘도, 펜션 이런 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상가는 일시적인 게 어떤 거죠? 옆에다 적어요. 땡처리 점포 이런 거예요. 사장이 미쳤어요. 15일간만 합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자, 이런 것들은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그러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나 수준이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시 사용을 위한 상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말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서울특별시에는 얼마일 때만 4억 이하 동그라미 합니다. 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과밀권역은요 3억 이하. 광역시는 얼마? 2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 이하일 때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 자, 상가를 공부할 사람은 그죠? 이거를 모르면 간첩입니다. 상가는 서울에서는 얼마? 4억 이하일 때만. 과밀권역은요 3억 이하일 때만. 광역시, 김포, 용인, 안산, 광주는 2억 4천 이하일 때만. 나머지 기타 지역은 1억 8천 이하일 때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 자, 이 내용이 주택임대차와 가장 큰 차이죠. 주택임대차는 얼마일 때만 보호된다라는 기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주거용 건물, 살림만 살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상가는 영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증금의 기준이 있어야 돼. 자, 서울에서는 얼마라고요? 4억 이하, 과밀권 3억,
광역시 2억 4천, 기타 1억 8천 이하일 때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 보증금을 뭐라고 부른다? 환산보증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뜻은 상가는 월세가 많기 때문에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로 기준합시다. 여러분 서울 명동이 어떤 곳인 줄 아시죠? 자, 명동에서 보증금 3억에 월세가 한 150만 원이다. 자, 여러분 서울의 명동이라는 상권이 어느 정도다라는 느낌은 있잖아요. 느낌인데 거기서 보증금 3억, 보증금은 어차피 자기 받아가는 돈이죠. 보증금 3억에 월세 150만 원짜리 호프집이 있다. 그러면 이 점포가 굉장히 큰 점포겠다. 그저 그런 거겠다. 그저 그런 거죠. 명동 수준에서 그죠? 보증금 얼마? 3억에 월세 150만 원. 그러면 이 상가 임대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왜? 150만 원이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얼마 한다? 100을 해요. 그럼 100을 하면 얼마? 1억 5천. 보증금하고 합치면 얼마 나온다? 4억 5천이잖아. 서울은 얼마까지만? 4억까지만 되니까 이 정도만 되더라도 상가는 보호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요란하게 정리했지만 결국은 보호받는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서울에서는 4억 미만이어야 돼요. 그죠? 4억 넘어버려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럼 이거를 서울에서는 10억 미만으로 하지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높이면 경제가 절단 나버립니다. 대출 이자 이런 거하고 다 감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법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죠? 이 숫자 아주 중요합니다. 서울 4억 시험 치는 사람, 과밀권 3억, 광역시 2억 4천, 기타 1억 8천인데 이는 환산보증금 기준에 맞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라고 그죠? 이 정도로 사례를 듭니다. 뭐 이게 이제 시간 좀 지났던 이야기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형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그 식당을 하니까 상가죠. 식당 하는데 식당이 비교적 잘 되는 모양이죠. 근데 그 식당에서 계속 하고 싶은데 건물 주인이 이번 5월 달에 기한이 되면 나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나가야 됩니까? 더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의 요지가 그건 거예요. 그 질문 딱 하는 소리 딱 듣고 이분은 또 1시간 그냥 공쳤다. 그죠? 왜 그러면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뭐를 물으려면 일단 이거부터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혀 있으니까 질문을 그래 한다고. 우리 형님이 식당을 하는데 5월 달에 기간이 끝나면 더 나가야 됩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말하면 안 되고 어느 지역에서 하는 대로 알아야 말이 시작되잖아 지금 그죠? 왜 그래 벌써 상가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뜻이거든 그게 그죠? 그것도 제가 물어봤죠. 어디서 식당 합니까? 내가 이제 답답한 물어봤겠죠. 하니까 굴인지 남양주인지 또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거는 또 이해는 가. 왜 그러면 굴인지 남양주인지 그 경계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잘 모를 수도 있다. 그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좋다 치고 그럼 보증금은 얼마로 있는데요? 모른답니다. 그러면 그 질문할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상가임대차 꽝 됐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1시간 내도록 듣고 와서 질문하니 그런 질문한다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따로 듣는 사람 따로 말하는 거 따로 다 따로 놓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시간 이거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질문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형님이 서울 수유리에서 식당을 하는데 그래야지 장소가 나왔잖아요 지금. 보증금은 월세 얼마에 보증금 얼마에 지금 영업을 몇 년째 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만기가 되는데 더 할 수 있습니까? 나가야 됩니까? 이래야 몰라. 내용 아는 사람이 묻는 질문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거조차 안 되고 시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를 기억해야 된다? 지역별 보장받는 범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울 얼마? 4억, 과밀권 3억, 광역시 2억 4천, 기타 1억 8천이 될 때만 이 법이 적용된다. 이것조차도 안 되는 기초가 약한 사람들이 공부하더라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얼마나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으면 오늘 가서 로또 좀 꼭 사요. 로또 한 장. 로또 한 장이 얼마? 로또 한 장에 1,000원이에요 1,000원. 또 이거 5,000원 한 사람은 많이 해본 사람이고 그 사람은. 로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1,000원을 사가지고 뭐를 찍는다? 40, 30, 24, 18 찍고 어제 꿈자리에서 봤던 거 2개 더 찍어요. 그럼 앞으로 1등 하면 하고 나올 필요 있다 없다? 와야지. 로또 1등하고 하고 나오면 진짜 재밌어집니다. 보람찬 생활 됩니다 완전히. 피자나 한 판씩 돌리고 이러면 되잖아 지금 그죠? 로또 1등 할수록 하고 나와야 돼요. 자 로또 하라는 소리입니까? 이거 기억하는 소리입니까? 기억해야 돼 기억. 얼마?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이 될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가 임대차를 공부한 사람이 저 숫자를 모르고 있으면 공부를 안 배웠거나 잘못 가르쳤거나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이 범위에 될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
자, 이제 범위를 알았으면 이제 하단에 대항력 나옵니다. 똑같이 진행되겠죠.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건물의 인도 앞에 1번 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사업자 등록 앞에 2번 달고 그 다음 날 앞에 3번 달아야 되죠.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일부러 필기 안 지운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임자과 비교하라고요. 자, 주택임자는 이사와 전입신고고 그 다음 날인데 상가는요. 거기는 이 건물을 인도받고 집은 이사한다 소리 하지만 상가는 이사한다 소리 안 하죠. 살림 사는 집은 따로 있으니까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똑같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은 발생하고 대항력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더라도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갈 수 있는 힘, 그걸 뭐라 부른다? 대항력. 아주 정리하기 많이 강조했습니다. 대항력의 내용 이야기 다 했습니다. 거기 494페이지 2번에 1번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데 따라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당연히 양수인 등에게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항력에 관한 내용이 정리됐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495페이지 495페이지 보증금의 회수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자, 보증금의 회수에 대해서 첫 번째 또 뭐가 나온다? 최우선 변제. 자, 최우선 변제 여기 보고 계십니까? 똑같이 비교됐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자가 뭐면 소액 보증금이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때 최우선 변제권의 뜻이 뭐라 그랬죠?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 자, 그때 단서가 두 개 있다 그랬죠? 내려가면 동그라미 3번. 최우선 변제는 얼마의 범위 내에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해당됩니다. 여기 보고 있습니까? 항상 최우선 변제가 들어오면 얼마의 범위 내에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단서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 다 했고 또 하나 더 조건이 뭐였죠? 선순위 담보가 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하단에 최우선 변제의 범위가 나타났는데 소액 임차 보증금 서울에서는 얼마? 6,500일 때 2,200까지 그런 숫자 나오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건 크게 안 가셔도 됩니다. 아까 주택임대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2번 우선 변제권 돌았습니다. 우선 변제권 찾았습니까? 자, 우선 변제권 여기 보고 계시죠? 우선 변제권이 뭐라 했죠? 대항력을 갖춘 자가 확정일자를 찍으면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한다. 그때 주택임대차는 확정일자를 어디 가서 받습니까? 동사무소, 등기소, 공정인 사무소입니다. 이것도 실무적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면사무소 될까요? 안 될까요? 업사무소 될까요? 안 될까요? 업사무소, 면사무소 됩니다. 자기가 동에서 하니까 동만 되는 줄 아는 모양이지. 읍면동사무소 다 됩니다. 읍면동사무소. 그 다음에 등기소, 공정인 사무소. 자, 됐고 상가도 똑같습니다.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인데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을까요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선변제권의 확정일자 어디서 받습니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경공매에 관련되는 환가이익을 받습니다. 우선변제권 똑같죠. 내려가면 3번 금융기관 등의 우선변제권의 성계. 아까 공부하신 거 기억납니까? 성계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자 밑에다가 뭐 적어놔야 되겠습니까? 신협 X, 마을공고 X 정도. 그죠? 제1금융권에서만 성계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성계까지 아까 다 전달됐던 내용입니다. 체크하시고 이제 상가의 존속기간이 들어옵니다. 496페이지 존속기간. 자, 1번 최단 존속기간으로서 상가는 기본적으로 얼마로 봅니까?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항상 1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됐습니까? 기간은 1년. 그런데 여러분 상가는 기간이 1년이라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거기 시설비, 집기 비품 이런 게 막 들어가 있는데 1년 만에 하고 나가라 이러면 좀 난감하잖아. 그죠? 그래서 상가는 기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밑에 중요한 기간이 들어옵니다. 1년으로 하되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줍니다. 갱신 요구권 별표 탁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첫째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갱신 요구권은 인정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행하는 갱신 요구에 대해서 줄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거러하지 아니하다. 거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뜻이죠? 거절할 수 있다. 그죠?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모두 몇 개? 8개입니다. 이 8개 시험에 무조건 하나 이상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8개 거절 사유를 지금 여러분들이 다 외운다. 이거는 무리고 여러분이 건물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거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 내가 건물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자,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번. 임차인이 3개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을 때 3개의 동그라미. 무슨 소리입니까? 월세는 석 달이나 밀려놓고 나는 5년간 있고 싶다.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당연한 이야기죠. 3기 동그라미.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답니다. 허위 동그라미, 부정한 방법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하지만 상식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임차인이 그죠? 문방구 할게요 하고 점포를 얻어놓고는 나중에 가보니까 바다 이야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바다 이야기가 뭐 하는 것이죠? 도박 게임 이런 사람은 가본 사람이고 바다 이야기는 횟집이에요. 횟집. 칼 막 깔고 있는 거는 좀 칼 깔고 그죠? 그러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절 때는 거절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3번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권리금 시설비 얼만데 상당히 보상했을 때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죠. 4번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 그러니까 집주인 허락 없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는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상식입니다. 상식. 미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중장 과실로 파손했을 때 파손의 동그라미. 이제 읽고는 있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임차인 올라가면서 계단 깨고 내려가면서 유리창 깨면서 나는 5년 동안 더 있고 싶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파손하면서 그죠? 비업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 됐답니다. 멸실의 동그라미. 그 전부가 불타고 없어졌는데 나는 5년간 더 있고 싶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멸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그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7번째입니다. 시옷 별표 딱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어 점유 회복이 필요할 때도 거절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점유 회복이 필요할 때라는 말은 이거예요.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건물 주인이 그죠? 이 법을 진행해 보니까 악용하는 수가 생겨요. 세를 줬는데 세 들어온 사람이 식당을 하는 거예요. 식당을 하는데 서울시내에서 식당이 제일 잘 돼요. 어디서 제일 잘 된다고요? 서울시내에서 제일 잘 돼. 그럼 누가 배 아파지기 시작해? 누가? 건물 주인 배 아프겠죠? 기간이 지나면 나가라 해야 되겠다. 그럼 나가고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가라 하니까 뭐라고요? 갱신을 5년 동안 요구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점유 회복이 필요할 때는 거절할 수 있으니까 나 리모델링 한다 내년에. 그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가 나가라.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철거할 거니까 나가라. 악용하는 수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거절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른쪽에 A, B, C를 도입했어요. 원래.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딱 찍어 놓으셔야 돼요. A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 등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만 인정해 준다고. 고지의 동그라미.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죽음을 거.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다면 그때는 인정해 주겠다.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법령에 따라서 뭐 도시개발정비법에 따라서 이 동네 전체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그럴 때는 싹 밀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죠. 그때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특히 A가 중요해요. 장사 잘 된다고 내년에 리모델링을 할 테니까 빚겨라 몸하고 계약 체결 당시에 상전에 고지가 돼 있어야 돼. 3년 뒤에는 재건축한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 ABC의 조건을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2번 내려가면 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 첫째 줄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의 동그라미입니다. 옆에다가 제외하면 X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얼마?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거. 포함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더 있고 싶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차임의 정감 청구권. 자, 아까 정감 청구권 보셨나요? 여기 있죠? 어디 있다? 지워버렸나? 여기 있다. 자, 우리 주택임대차의 차임의 정감 청구권. 서로 간에 올리자 내리자 할 수 있지만 정액을 하고자 할 때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가는 얼마? 그 지금 자료 보면 100분의 9%를 정액할 수 있다. 그거 차이점이죠. 자, 또 6번입니다. 월 차임의 절한시 산정률의 제한. 이것도 여기 아까 보셨나요? 주택임차는 이번에 바뀌었다 그랬죠. 월 차임 얼마? 연 10% 또는 기준금리 4배 중에서 낮은 금리를 하라 그랬죠. 상가는 안 보라고요. 월 차임의 절한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기준금리 4.5배수 찾았나요? 그거 줄 거예요. 4.5배와 연 12%를 곱한 금액 중 초과할 수는 없다. 낮은 금액으로 한다. 그걸 비교되잖아 봐요. 자, 다시.
자, 자칫 아까 했던 건 복습해 가면서 합니다. 주택임대차의 월 차임의 전환 얼마? 연 10% 또는 기준금리 4배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해라. 됐습니까? 상가는 얼마? 연 12%. 이거 상가라서 좀 더 주는 거예요. 연 12% 또는 기준금리 얼마? 4.5배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해라. 되겠습니까? 이걸 비교해서 체크. 이것도 이번 바뀌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전대차 관계의 적용 당연히 됐고 8번 내려갑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옆에다가 똑같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똑같습니다. 그럼 또 무슨 소린가 하니까 이겁니다. 여기 또 있죠. 자,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여기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아까 했던 거 기억합니다. 자,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 이사도 못 가고 보증금도 못 받는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임차권에 대해서 법원에 신청을 하여 등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즉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은 유지해 주겠다라는 제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주택이나 상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나가면 이 집은 비었을 거 아니다. 그죠? 비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자는 뭐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자, 9번은 내려오면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찾았습니까? 자, 거긴 옆에다가 갈로 열고 상가임대차만 또 이렇게 적어놔야 돼. 자,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은 상가임대차만 적용됩니다. 첫째 줄에 이렇게 갑니다.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다. 세무서장에 동그라미 놓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입니다. 요 상가에만 있는 내용인데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건물도 큰 상가잖아. 그죠? 여기에 많은 점포들이 영업점들이 들어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하나 얻어서 무슨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는 보증금이 얼마고 확정일자 받은 자는 누구고 이런 걸 알면은 내가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전체 보증금과 확정일자 받은 자가 누군지 등을 누구에게 관할 세무서장에 요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거절할 수 없다.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런 뜻인데 이런 내용은 어디에만 있다? 상가에만 있는 거예요. 주택에는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때 뭐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때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 요새 주민등록번호는 잘 안 제공 안 해줄 거예요. 그죠? 내려가면 건물의 소재지, 사업자 등록 받은 날짜, 보증금과 차임 이런 것들을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상가에만 있는 내용이다. 그죠? 그런데 밑에 있는 1, 2, 3, 4, 5, 6, 7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묻는 놈은 나쁜 놈이고 하여튼 이런 제도가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런데 아주 모질게 답 나왔어요. 거기 등록사항 등을 열람할 수만 있다. OX. 제목 보세요. 제목 9번. 등록사항 등을 열람할 수만 있다. X예요. 제공받을 수도 있어. 자료를 출력하고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도 아주 또 모질게 그러는데 등록사항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이것만 알아도 이뻐 죽겠구만은 또 그러니까 제공할 수 있는까지도 시험에 싹 걸었으니까 이건 좀 모질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열람뿐만 아니라 뭐를 요청할 수 있다?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다. 제목 딱 보시고 기억해 놓으실까? 자, 오른쪽 499페이지 주택상가 비교 요약표 있죠. 이 요약표대로 지금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표대로 꾸준히 보시면서 주택과 상가가 차이 나는 점이 시험에 나온다. 그렇게 체크해 놓으시면서 천천히 익혀 나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니까 이제 오늘 수업의 마무리 단원이 남아 있습니다. 경매가 파트죠. 518페이지 경공매 실무 펴놓고 10분 쉬었다가 따라갑시다.